전세 가격만 이제 상당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매매를 안 가고 전세를 가니까 전세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세만 강세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80%가 다 DSR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어떻게 보면 대출 수요가 탄탄한 거고요. 이 PF 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 막연한 어떤 공리와도 같은 상황이 하나 있는데,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PF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주단 입장에서도 뭐 내년 4월까지 부도가 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연체 이자를 높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PF에 대한 대출 이자는 보통 11, 12%였는데요. 네. 지금은 연체 이자율이 17에서 20%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이런 PF 관련해서는 좀 부실한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자, 계속해서 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최상욱 센터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전반적인 좀 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뚝 떨어져서 네. 날씨 추워짐과 동시에 조금 더 먼저 한파가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올해 2분기하고 3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었었는데요. 네. 뭐 특례론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도 시장 금리가 내려갔었거든요. 네. 2분기와 3분기는 10년물 채권 금리도 3.3까지 2분기 때 내려갔었고, 그러다가 10월부터 이제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을 했고요. 미국에서부터 금리 전망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도 따라가면서 10월에 금리 인상폭이 컸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동장군이 찾아왔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8월, 9월에 서울시 매매 거래량도 3,800건 찍고 난 다음부터는 뭐 3,300, 그다음에 10월 거래량은 11월 말 돼야지 정확히 집계가 되지만 2,000건대로 내려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거래 소강,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하고 3분기에는 좀 가격 강세가 시현이 됐었는데, 현재는 매매가는 확실히 위축세 혹은 약세로 전환을 했거나 하기 직전이고요. 전세 가격만 이제 상당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는 매매를 안 가고 전세를 가니까 전세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임차료와 부동산 가격이 결국은 같이 간다고 본다면은 전세 가격도 지금은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뭐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가 됐을 때는 임차료 시세도 다소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우 위축세로 다시 재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갑자기 이렇게 좀 거래량도 뚝 떨어지고 한파가 왔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이렇게 좀 얼어붙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네, 그거는 부동산도 수요 공급 논리로 움직이는데요.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는 사실은 뭐 쉽게 표현하면 돈이고, 네. 결국 돈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빌리는 대출,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처분소득,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만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대출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굉장히 완화적인 환경이었고, 대출 상품 금리도 내려갔고 작년 말 대비해서, 그리고 조달금리도 내려갔고 대출 프로그램도 많았거든요. 올해 특례론도 양이 많았지만 1년에 40조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월에 5조씩 나갔거든요. 그게 6, 7, 8, 9 이렇게 한 4개월간만 시행해도 20조씩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연유로 하게 되면은 거의 60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가 6월부터 9월까지 초강세정이었고, 현재는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대출을 너무 이렇게 완화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스탠스고, 이게 9월 중순에 있었던 뭐 금융안정회의 때 나왔었고,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다소 대출 쪽에 대해서는 긴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 위축된 수요만큼 거래 침체라든가 가격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만 강세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80%가 다 DSR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만큼은 DSR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세대출은 여전히 가계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어떻게 보면 대출 수요가 탄탄한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 강세가 나올 만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DSR에 넣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규제가 12월 중에서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전세 시세도 수요 약세로 뭐 위축세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요 뉴스들 뭐 톱뉴스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좀 많이 갑자기 내려갔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조이려면 사실 금리를 좀 올렸어야 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동안 좀 많이 높았는데 네네. 이게 은행들 너무 네.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좀 상생하자. 많이 이게 되게 줄었습니다. 오비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10년물 채권금리가 10월 달에는 거의 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4.4%대로 맞아요. 내려왔거든요. 네. 내년도에 대해서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3%대 중반인데, 그러니까 한국도 내년에 기준금리 2번 혹은 뭐 많으면 3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월 이후부터는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은행도 대출상품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픽스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11월 15일에 그러니까 월에 한번 코픽스 금리는 대출상품의 기본금리가 되는 거고 이 코픽스 금리가 15일에 공시가 되는데 11월에 공시된 코픽스 금리는 사상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높았는데 아마도 12월에 공시될 코픽스 금리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5일 이후부터 네. 이게 되게 타임라인이 짧은데 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달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직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11월 초 대비해서는 뭐 많은 데는 40bp 이상 내려갔다. 그러니까 4.2였다가 3.8로 내려간 데가 있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그러게요.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제가 오비락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은행들 말씀하셨던 거대로 이익이 너무 이익이 너무 네. 많다 이러면서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마치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금융당국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뭐 자발적으로 조정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함합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그 기저에 이미 시장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면서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갈 만한 환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뜯어보면은 정부 당국의 서민 실수요자 보호는 주택대출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 있었던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했던 거고 가계대출의 그 코어를 장식하고 있는 주택 관련해서는 다소 긴축적으로 가도 괜찮은 건데 은행들은 잘 됐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발언했으니까 우리 주택 쪽 대출금리 확 낮춰버리자 하면서 다시 또 대출을 확장시키려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뭐 금융당국의 발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중에는 어쨌든 가계부채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 달 정도 이런 완화적인 국면이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긴축적인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대책이 나오고 얘기가 나온 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하게 짚어볼 게 부동산 PF입니다.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부동산 PF는 뭐 증권사라던가 아니면은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회사 네. 그리고 은행을 포함해서 23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33조 정도의 PF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본 PF 말고 뭐 브릿지론 PF도 많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 PF가 분양까지 가지 못해서 그 현금 흐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게 지금 좀비 시행사들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PF 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 막연한 그 어떤 공리와도 같은 상황이 하나 있는데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PF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컨센서스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좀비 시행사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차주 대주단 입장에서도 뭐 내년 4월까지 부도가 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연체 이자를 높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원래 PF에 대한 대출 이자는 보통 11, 12%였는데요. 네. 지금은 연체 이자율이 17에서 20%를 넘어가거든요. 그럼 17에서 20% 연체 이자가 넘어가는 상태로 한 반년 넘게 끌어버리면은 원금 이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이런 PF 관련해서는 좀 부실한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주단 입장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다 회수를 했고 명목적으로 이제 부실 프로젝트를 정리해도 될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PF 문제 때문에 22년 9월부터 부동산 시장 완화책이 나왔고 그 완화책의 가장 큰 골자가 특례보금자리론과 부실 PF 사업장들의 간접적으로 대출 보조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PF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1년간 있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제로는 PF 시장을 명목으로 기존 주택 시장을 부양시키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비판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위기를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PF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뭐 요 일이 있은 후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위기를 넘긴 후에 대규모로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좀 낮아지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현재 진행 중이다. 네.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연내 뭐 통과, 가시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일기신도시 네. 특별법 이게 사실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형평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일기신도시 30만 가구를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40만 가구로 늘리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신도시만 특혜 줄 수 있냐? 바로 나왔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는 노후계획도시법이란 이름으로 법이 입법 발의가 됐고 그럼 일개 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똑같이 노후화된 주택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그래서 되는 겁니까? 노후계획도시법으로 하면서 그 준공 20년이 넘은 면적 기준으로 1제곱킬로미터인데 네. 100만 제곱미터니까요.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전국에 51개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노후계획도시법이란 이름의 법은 사실은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니까 양도구역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양도구역이라는 용어를 대선 때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게 노후법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법대로 했을 때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일기신도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양도구역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도 20년 된 100만 제곱미터는 20년은 되게 신도시에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2000년 초반 조성된 거니까. 근데 일기 신도시는 30년 넘었기 때문에 이 법인데 이게 왜 민주당에서는 연내 통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그 국토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이 법의 적용 지역인 그 의원분들이 계세요. 뭐 성남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는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되게 적극적인데 애초부터 이 법이 다소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법이었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주 계획을 지자체장한테 수립하라고 하고 있는데 분당만 하더라도 분당에 아파트가 9만 6천 호 있습니다. 9만 6천 호 아파트를 15년간 순환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건축하는데 5년 걸린다 치면은 3만 5천 가구가 어딘가에 거주하는 거주지를 그렇죠. 그거를 성남시장한테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기신도시를 할 때는 우리나라 전 중앙 정부 부처가 다 나서서 네. 했을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 일개 시장이 성남시장은 그래도 돈이라도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일개 신도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법이 9개월간 계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총선 전이어서 정치적인 수사로 연내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12월 되면은 임시국회 하고 이러면서 이 법의 후속이라든가 보완을 하겠지만 현실적인 레벨에서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곧 12월이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망이랄까요? 부동산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연말 너무 이제 아, 네. 짧다 보니까 어,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네.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센터장님, 네. 저는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라는 주택이 레버리지 상품이고 네. 그리고 과거부터 그랬기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완전히 금융 상품화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와 대출 제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너를 띄고 투자 상품처럼. 네, 그리고 네. 변동폭도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면 꽤 위험도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뭐 언제든지 사라 이렇게 발언하는 게 괜찮다면 현재는 고점비 낙폭이 30%가 넘어가는 그런 단지가 나왔었을 정도로 22년도에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확실히 금융화가 자리 잡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실수요자는 아무 때나 사라 이런 막연한 낙관적 매우 뭐 낭만적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잊으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주택시장은 철저히 그런 금융시장 논리를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수요 위축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 줄기를 대출을 통해서 좀 막았기 때문에 DSR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민간 은행을 통제하려고 하는 금융 당국의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수요 위축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만성적 수요 위축과 수요 경색으로 22년 같은 뭐 현저한 자산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뭐 특례 모기지가 됐던 신생아 특례론이 됐던 정책 론을 써서 일부 상품이나 일부 세그먼트는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부동산 시장을 금융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정책적인 네.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아주 자발적인 그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합리적인 시장이 이제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비수의 대상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집도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다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많고 그리고 컨셉 자체는 좀 제약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출을 그냥 좀 흘려보내도 건강하게.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수요자는 어떤 시기에 사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잊어라라는 언급을 좀 이제 해주셨기 그거는 때문에 주가가 어느 레벨이었든지 네. 주식을 사면 좋다 이런 말이랑 이제 똑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모셔보겠고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경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또 모셔서 부동산 시장 얘기 듣고 있습니다. 고견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